자, SKBTV 시사 예능 교양 종합 프로그램 점입가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지긋지긋한 선거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가 방송이 시작될 쯤이면 아마 끝났을 때가 되죠. 아마 그럴 거예요. 지겹지 않나요, 선거? 아, 뭐 좀 특이하죠. 사실은 이렇게 짧게 붙어서 대선하고 지방선거 치른 적은 처음이라 계속 어떻게 보면 올해는 선거 얘기만 하다 끝나는 그쵸. 것 같다는 생각이, 선거 얘기만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네네. 장유미 아나운서도 굉장히 지긋지긋하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좀 지긋지긋해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좀 지긋지긋한데 아까 선배님, 아까 박홍희 기자님께서 지긋지긋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좀 지겹다. 네, 이 정도. 이 정도 텐션. 저기 우리 사회초년생이지만 벌써 CEO인 강푸름 씨는 어때요? 선거 관심 많이 있었어요? 선거에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지겨울 정도는 아니고 살짝 들여다보는 정도라 네, 저는 이제 문자 때문에 조금 지겹기는 한데 그래도 재미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자, 우리 함께할 분들 모셨습니다. 우리 장유미 아나운서, 전 기자 나왔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능 담당 장유미입니다. 우리 최영호 변호사 오늘도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아, 예, 막걸리 시사 담당 최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이제 상까지 받은 작년에 네. 처음 나왔을 때는 막 이제 스타트업 기업으로 태동하면서 네.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네. 그 사이 성장이 됐어요. 한 7, 8개월 사이에. 아직도 스타트업이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게 보여요. 네. 보통 이런 상 받는 거는 추천인가요? 아니면 본인의 어떤 로비인가요? 추천이죠. 네, 추천받아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추천 자체도 로비가 있어서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저도 받는 걸 몰랐어요. 이거 연락이 와서 알게 됐고 네, 아, 나 상 받는구나. 제가 받아도 될까 하면서 기쁘게 받았습니다. 저 기자 일을 하면서도 항상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이런 상을 받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추천이 돼서 네. 이러나. 근데 보통 가끔 보면 아는 분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하길래 네. 이번에 그 선거 때에도 뭐 위원장 자리 뭐 굉장히 남발됐었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상 받을 때 막 죄 짓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막 상 가지고 이것저것 태클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저는 상을 받긴 했는데 나 괜찮을까? 나중에 청문회 할 때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괜찮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막걸리 이제 이슈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가 편의 또는 편리예요. 자, 누가 주제? 이 주제는 누구 준비? 아, 먼저 제가 시작할게요. 예, 뭐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후로 가장 뭐 논란이 뜨거웠던, 아직까지 논란이 사실 뜨거워요. 출근길로. 이 시작은 사실 청와대 이 대통령실 이전하고 청와대 개방인데, 청와대 개방 이슈, 사실 청와대 앞길 걷어보시나요? 저는 사실 가면 저는 애들을 데리고 이제 경복궁을 가요. 경복궁 사진 막 찍고 경복궁 가로질러서 뒷문을 나가면 청와대거든요. 뒷문 나가면 사실 그때부터 이제 많이 나아졌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저 20대 때만 해도 청와대에 남자 3명 이상 못 걸어간다고 했어요. 가면 이제 어디 가시냐고 묻고, 경찰 제복 입으신 분들이 묻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제지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죠.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개방도 됐고 자유롭지만 그 사복 입은 경찰분들이 쫙 깔려서 다 쳐다봐요. 뭘 하든. 되게 좀 사실은 왜 내가 내 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청와대 앞이라고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 청와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약간 관심종자들은 거기 가면 되게 좋아하겠는데. 하여튼 청와대 앞인데. 쳐다보시지. 되게 무서워요. 사실은 이 덩치 크신 분들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무전기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썩 유쾌하진 않아요. 경험이. 되게 좋은 데거든요. 경복궁부터 시작해서 청와대까지 길도 되게 예쁘고 가로수도 예쁘고 사진 찍기도 되게 좋고 좋은 데인데, 저는 사실 좀 그런 권위적인 거에 되게 좀 반감이 있어가지고, 지금 21세기인데 아직까지 저래야 돼?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정치적인 어떠한 편향에 따라서 좋아하시는 분,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좀 반대예요. 되게 그렇게 막 그 경호한다고 막 거리 앞에서 돌아다니고, 제가 왜 내 돈 내고 내가 걸어 다니는데 왜 그걸 가지고. 다 김신조 탓 아니겠습니까? 그 몇 년 전 얘기인데 지금.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편의도 높아지고, 사실은 우리가 구중궁궐이라고 청와대를 칭했었잖아요. 그 공간이 이제 사실 우리 현대사의 공간이거든요. 한 1950년 이후에 어떤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좀 공개해서 사람들이 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강푸름 씨, 장유미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 개방. 사실 이번에 청와대 개방하면서 정말 많은 잡음이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우선은 최고 권력의 중심지였던 청와대가 이 대통령 직무공간으로서의 어떤 소임을 마치고 74년 만에 개방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단절된 공간이 열린 공간으로 이렇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건데 이 개방의 첫 해인지라 뭐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교통이나 주차가 불편하다, 뭐 이런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관광지나 혹은 공공시설로서 많이 부족한 모습이겠지만은 이러한 부분이 이제 차츰차츰 개선이 돼서 우리나라 정치사가 잘 녹아있는 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교육의 역사 현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또박또박 잘 써온 것 같아요. 아, 네. 보고 읽지 마요. 알겠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다질까 봐요. 가끔씩 보면서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청남대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청남대도 좋죠. 청담도 정말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궁금하네요. 그 대통령의 휴가지여서 예전에도 그렇죠. 똑같이 제2의 대통령실이라고 했었는데 대청호에 있죠. 예, 충청도에. 그게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 아마 개방됐던 걸로 맞아요. 기억을 하는데 정말 좋아요, 청남대도. 청남대는 안 가봤어요. 한번 가보시면 꼭 좋아요. 가봐야겠다. 거기가 그 연인들의 그 메타세콰이어와 뭐 벚꽃길이 유명하다고. 뭔가 가보세요, 나중에. 진짜 네, 좀 가봐야겠네요. 자연적인 모습? 네. 네, 저 그리고 가본 너무 것 같아요. 커요, 사실은. 굉장히 커요. 그치. 개방감도 크고 호수도 딱 내 정원에 호수같이 돼 있고. 예. 아, 대통령들이 그 좋은 곳에 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진으로는 봤는데. 또 남쪽에 또 있지 않나? 저도 어디에 또 하나 또 있는 걸로 알고 예전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갔던 저도 아닌가요? 저도였나요? 예, 저도 그냥 갑자기 생각나요. 거기에서 그 모래사장에 이렇게 글씨 그리던? 예. 그립네요. 자, 그러면 버스 타기 불편한 전주. 이제 이거 우리 강푸름 대표가 준비를 했는데. 버스 타기가 불편하다라는 게 이제 저는 기사로 많이 봐요. 뭐 네. 코로나 때문에, 인구 감소 때문에 노선이나 운행 횟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제가 학교랑 집이 가깝고 사무실도 거의 집에서 재택을 하다 보니까 교통편을 이용할 기회가 사실은 많이는 없고 그래서 궁금해요. 체감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저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네. 그 노선하고 그 시간만 제대로 알면 버스만큼 편리한 게 없습니다. 네. 라고 저는 앱이 이야기를 알려주긴 하잖아요. 그 앱이 잘. 다 알려주고 네. 그 가끔 틀리긴 하는데 그나마 전주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굉장히 정확한 정보 전달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용을 하면서. 네. 그런데 이제 전주 같은 도시가 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가용 이용률이 또 높긴 해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계속해요.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너무 어렵네요, 이런 거. 그러니까 편리를 생각을 하면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편리한 걸 계속 추구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저는 이거를 편리를 어디에서 많이 좀 느끼냐면 그 우리가 광고를 하는 거 보면 항상 편리를 추구하다 하잖아요. 이제 그게 또 이제 마케팅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굳이 이게 그렇게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안 했을 때도 광고에서 자꾸 그게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바뀌었다, 개선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물건을 사면 편리해진다 하면 그걸 살 수밖에 없고 근데 또 막상 사서 사용을 하다 보면 없으면 또 힘들어지잖아요. 난 이게 또 우리 휴대폰이 우리 편을 뭐라고 하죠?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거 뭐라고 하죠? 핸드폰. 휴대폰 말고 앱, 어플리케이션? 아니? 스마트폰.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아, 어려웠다. 네, 휴대폰이라고 해도 네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휴대폰은 뭐 옛날에 뭐 3G도 있고 뭐 한데. 있으니까. 근데 네.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굉장히 편리한데 이게 만약에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못 살아요. 그렇죠. 네.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지 않나요? 아무 일도 못 해요. 우리 최 변호사는 그 스마트폰의 어떤 기대는 좀 의존도가 낮나요? 아유, 저희는 모든 게 다 이 그렇죠. 클라우드에 다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저희 사무실의 모든 문서는 클라우드로 해놨기 때문에 다 여기서 확인을 하지. 그러니까 급하면 바로 확인해서 뭐 보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확인해서 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서 사실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편의를 위한 건데 없어지면 망조드는 납니다. 거야. 자, 제가 최근에 보도나 뉴스를 접하는 것 중에 하나 보고 놀랬던 게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팩스 문화가 일반화돼 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 집계 명단 집계할 거 아니에요. 네. 각 지역에서 그러면 그
뭐 보건소, 뭐 병원에서 일률적으로 그걸 써가지고 보내주면 팩스로 그거를 저 공무원들이 엑셀로 다시 작업해가지고 통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2년 전인가 한번 굉장히 그 후진성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공격을 받았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새롭게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구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사용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거는 시스템 관행 문제일 텐데 본인들이 못 바꾸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주 바꾼다는 게 과연 좋은 건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건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어떠한 행정 규격을 만들어 놨고 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신뢰할 만한 어떠한 기술이 있는 건데 이게 믿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뭐 PDF 파일로 해가지고 이메일 전송을 하든가 SNS에서 전송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원본, 저도 사실 그 의문은 기본적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본에 대한 신뢰거든요. 근데 사실 팩스는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게 팩스는 일단 지저분하게 와요. 맞아요. 예, 받았을 때. 그래서 제가 원본에 대한 신뢰가 저는 팩스가 더 없긴 한데 아마 그런 걸 잘 못 바꿀 거예요. 게다가 일본의 되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현금 쓰는 데잖아요. 네. 예. 아, 그래요? 예. 현금. 그거 잘 카드 못 안 되는 바꿔요. 데가 예. 진짜 많잖아요. 예. 카드 되는 데는 다 될 텐데 아마 그쪽에 아마 카드 이용률이 굉장히 낮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도 굉장히 편리하고 편의스러운 건데 왜 안 하는 걸까요? 그 일본인들의 어떤 문화가 있는 건가 그런 게? 뭐 본인들이 뭐 일단 오히려 더 이렇게 사실 카드라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 소비에 있어서 절약이나 검소함에 있어서 좀 권장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이 현금이 주는 신뢰를 아직 깨지 못하는 거겠죠. 그럼 이런 거 안 되겠네요. 페이 휴대폰 딱 되면 딱 띡 결제. 아마 거의도 다 일본도 굉장히 첨단국가다 되는데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 뭐 도쿄 중심은 다 하는데 약간 외곽으로 나가면은 현금만 받는 아까 데가 장 아나운서가 잠깐 일본에 네, 살았었죠. 현금만 받는 데가 너무나 많고 그게 당연하고 카드 내면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거 인식을- 많아요. 일본은 그 퍽치기나 이런 게 이렇게 많지 않나 봐요. 왜요? 술 먹고 뭐 그러면 현금 뺏어가고 강도 뭐 이런 제가 거. 일본 갔을 때 카드가 안 되는 건 사실 생각은 못 했는데 항상 현금 들고 동전 세고 이랬던 그죠? 기억은 나요. 네, 그렇군요. 근데 결국은 자기한테 익숙한 게 또 편리한 거고. 그 또 전주의 시외버스 터미널. 자, 이것도 보는 관점들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너무 낙후됐다,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네, 기차나 버스를 이용해 어떤 지역을 방문할 경우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이 바로 역과 터미널이죠. 전주시의회에서 낡고 불편한 시외버스 터미널 환경 개선에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밖에 전주시의회 5분 발언을 유철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은 전주를 찾는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전주를 처음 마주하는 첫 인상 중 한 곳입니다. 지난 1973년 준공된 이후 50여 년이 흐르면서 낡고 비좁아 230억 원 규모의 환경 개선 사업이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보상과 관련한 협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사업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크게 불편한 건 없잖아요. 시외버스 터미널 사용할 때. 기분이 불편하지 않아요? 기분이 아니 이용 잘 안 하시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외버스 그래요? 터미널. 거의 화장실이랑 얼마나 불편해요. 그 맞아요. 화장실 지저분하고 왜? 그래요. 저는 여자 화장실 시외버스 터미널은 비교적 청결해서 지저분하다고 느낀 적은 없고 다만 시설이 좀 노후화되어 있다. 그 이런 시설이 생각은 해요. 노후화된 거를 봤을 때 네. 조금만 지저분해지면 완전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시설이 좀 깨끗한 백화점 같은 데는 좀 깨끗하고 조명을 좀 그렇죠. 쏘잖아요. 거기는 좀 지저분해도 그냥 깨끗해 보이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럼 더 안 치우게 되는 게 아닐까요? 이 그럴 수도 정도니까. 있죠. 그래서 저는 들어가면 좀 밝았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은 들어요. 왜냐면 조금 밤엔 좀 무섭거든요. 너무 좀 불빛이 약하다고 해야 되나? 네. 뭐 조명을 교체하면 되겠네요. 밤에 뭔가 무섭다고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단순하게 조명 교체가 아니라 뭔가 좀 밝아졌으면 네, 하는 느낌은 항상 들었어요. 그래요. 사실 이런 그 시외버스 터미널의 이 노후화나 그 낙후된 것들이 전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경기도를 가도 어딜 가도 사실 맞아, 노후된 맞아. 곳들은 다 노후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이 이미 개편이 됐으니까 깔끔하지만 시외버스 터미널을 보면 이게 막 너무 노후화 있다 해서 놀랄 수도 있는데 시골에 왔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온 느낌이야 이런 생각은 들어서 그래서 바꿔야 될까요?
건물이 건물은 무너지거나. 그대로 놔두고 안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아예 위치도 바꿔야 된다고 위치도? 생각해요. 예, 사실은 이제 전주 이 전라북도의 중심 도시의 기능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들어오는 길 자체가 되게 불편하다고 보여져요. 시외버스 그러니까 도시가 계속 확장되고 다른 곳에 생겼는데 지금 시외버스 정류소도 좀 적합한 위치인가부터 사실 의문이 좀 들고 그리고 생활하는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이용객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냐 이걸 중점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통합을 해서 외부로 옮기자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불발이 되고 결국 고속버스 터미널만 새로 이제 신축을 해서 만들어진 리모델링을 했죠.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아마 이분들이랑 시외버스 터미널 이쪽 분들이랑 얘기하시면 잘 안 된 거죠? 일 거고. 근데 지금 보니까 거기 저도 오늘 찾아봤는데 그 건물 주들이 달라요? 있대요. 그래서 그게 좀 합의가 잘 안 된대요. 시외버스 터미널 그 건물 안에 있는 건물주들이 다르다고요? 네, 칸칸이 칸칸이 다 있잖아요. 이미 분양을 한 거겠죠. 저도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너무 맞아요, 오래돼서 맞아요. 오래전 운영 방식이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려면 그 사람들의 뭐 다 동의 다 받아야 되고 힘들겠네. 네, 쉽지는 않겠죠. 거의 뭐 재개발 지역 하시는 분들처럼 총의를 모아야 되고 또 내부에서는 반발이 있을 것이고. 네, 그거 이제 좀 살려고 더 하는데 받아야 되는 금액에서 이견이 안 좁혀지니까. 지금 이게 비단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만 가지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쵸. 네. 네, 네. 저한테 지금 시그널 보내신 거죠. 네,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좀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전북 지역 버스터미널이 폐업하거나 운행편을 감축하고 있는데요. 남원시는 4월 1일부터 남원 고속버스터미널을 폐쇄하고 시외버스터미널과 통합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고속터미널을 폐쇄하고요? 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이랑 통합 운영을 시작을 했어요. 네, 원래는 2개 버스 회사가 서울, 인천 등 2개 노선에 하루 20번이나 버스를 운행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1개 노선 그리고 9번만 운행하는 것으로 대폭 감축이 됐습니다. 근데 또 김제시의 경우에는요. 김제 원평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도 지난해 3월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자를 못 이겨서 운영사가 폐업을 하고 현재는 김제시가 정류장 시설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읍 신태인 버스 터미널의 경우에는 2019년에 폐업을 했는데요. 다른 사업자를 계속해서 찾았다고 해요. 근데 결국에는 찾지 못해서 작년 1월부터 정읍시가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터미널 같은 경우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운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대중교통 중에 특히 버스 사업 자체는 점점 감소를 하고 있다가 코로나 사태로 이제 거의 이렇게 꺾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전부터 터미널 업주들 예전에 이제 민간 운영도 있고 터미널의 운영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터미널 운영하는 사람들 사실 다 부자였죠. 죽는 소리 하셨죠. 예전에는 이제 옛날에 부자였다고요? 되게 좋았던 또 그 진짜 노동자 땅에 굉장히 중심 상권에 좋은 땅이었는데 맞아요. 사실은 이제 이게 다 인구 빠져나가고 되게 촌동네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 수익도 점점 감소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냥 바로 뭐 넉다운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말씀하신 대로 직영을 하거나 이제 민간 공단 그러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주시설공단이 있어서 시 단위 이 지자체는 공단에서 이제 위탁 운영을 하거나 아예 민간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데 아마 이제 이 공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직영하는 형태로. 자, 두 번째 키워드는 힐링. 이제 또 다른 말로 이제 우리 쉼 정도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강푸름 씨가 준비했어요? 아, 네. 이 힐링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 심리 상담 서비스들이 떠올라요. 요즘에는 이제 집에서도 이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이제 마음의 병이 인정을 받는 시대가 아닌가. 예전에는 감추기 급급했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누구나 마음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고 뭐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열어보기는 했었어요. 네, 써본 적 있으세요? 심리 상담 어플리케이션 굉장히 심리 상담은 많아요. 아니고 심리 테스트는 많이 하잖아요. 심태 말고요. 심리 상담 어플리케이션 아무도 안 써보셨어요? 저는 심리 상담 책은 좀 많이 읽고 있어요.
그 이제 심리상담 어플 같은 경우는 어플 딱 다운로드를 받으면 많이 있어요. 요즘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서 뭐 진짜 실제로 의사들이 하는 곳들도 있고 스타트업으로 창업해서 만든 회사들도 있는데 키면 내가 어떤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버튼을 누르면 심리 상담사들의 리스트가 나와요. 나는 어떤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나는 어떤 전문가입니다. 그럼 나는 이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치유를 하고 싶어라고 해서 클릭해서 구매해서 이제 정말 그 심리 상담 센터에서 가는 것처럼 집에서 휴대폰으로 하고 뭐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통화도 하고 채팅도 하더라고요. 채팅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치유를 받는데 저는 사실 치유받을 만한 그 정도는 아직 없어서 힘들었던 적이 없어서 일단 구경하는 정도로 이제 만족을 했었어요. 궁금해서 사용해봤거든요. 네. 그랬었습니다. 진짜 굉장히 다양하다 어플이. 그런데 우리 강푸름 씨도 비슷한 지금 어플을 개발을 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그쪽에 더 관심이 있어서.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영양상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다 보니까 심리상담이랑 어떻게 보면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묘하게. 왜냐면 과식하거나 편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요인 때문이고 상담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양상담 어플리케이션을 하다 보니 관심이 이제 심리상담 쪽으로도 가게 돼서 살펴봤었어요. 네. 언제 가장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들은? 저 직업적인 지금? 지금이라고? 직업적으로 저 보니까 그러니까 변호사가 일을 하게 되면 잘 되면 사실은 이제 당연히 이길 사건 가져온 자기 탓이고 자기 덕이고 잘못되면 모든 게 다 변호사 탓이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조금 위험 요소가 있으면 무조건 이건 힘들다. 이거 좀 힘들고 소송하면 안 될 수 있다는 걸 계속 주지를 시켜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은 패소가 나오면 모르겠어요. 이제 패소가 나올 것 같은 경우에 나오면 그래도 좀 덜한데 이건 그래도 가능성이 이렇게 있는데 네, 이건 있는데 패소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초기에는 거의 2주에서 한 달을 갔어요. 이렇게 막 좀 짜증이 나고 집에 가면 화가 나고 이렇게 화가 난 데보다 막 이렇게 다운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좀 간격이 그래도 약간 직업으로 하다 보니까 좀 짧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도 한 일주일까지는 아닌데 한 4, 5일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뢰인들이 막 화내고 나한테 모든 걸 이게 스트레스였다면 근데 그거 이제 요새는 이제 다 설명을 하니까 그건 아닌데 제 스스로가 너무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걸 혼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보통 소송으로 가기 전에 이제 상담을 받잖아요. 상담 비용은 얼마예요?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특성인데 저는 안 받아요. 진짜요? 보통 20만 원 절대 안 받아요.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상담 좀 가볍게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부담을 지기 싫어요. 상담에 의해서 이게 나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제 그 부담을 지기 싫은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지나가다 안 와요, 사람들이. 뭐 전방 들어가듯이 내가 가서 뭐 물건 사러 왔는데 이거 얼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박 기자님이 뭐 주위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나 잘하는 변호사 있어, 영어 있어, 영어한테 막 가봐 이렇게 오거든요. 그럼 사실은 기대하는 게 사실은 좀 우리가 말로 하는 걸 돈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근데 그냥 뭐 소개도 왔는데 그냥 뭐 하여튼 상담이야 그냥 편하게 이렇게 받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거기 뭐 5만 원입니다 10만 원입니다 얘기하는 게 그게 쉽지도 않고 받을만 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특성이에요. 뭐 남들이 받는 분들이 뭐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받더라고요 변호사분들이. 네, 받죠, 제가 보통 우리 최영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을 소개시켜서 보내냐면 제가 한 5명 있거든요. 저한테 리스트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분야는 최영우, 이쪽 분야로는 뭐 누구 이렇게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 최영우 변호사하고 상담을 했던 분들이 만족을 하세요. 돈을 안 받아서 그랬구나. 그럴 수 있죠. 봐요. 그리고 저는 사건을 진행하지 말라고 대충 얘기하죠. 대부분. 계속. 왜냐면 또 비용 생각하고 뭐 하고 너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그 소송 가는 건 사실은 소송이나 고소를 하거나 뭐 이런 만약에 상담이 있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보통 해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안 좋은 소송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송사라는 게 굉장히 안 겪어봤죠? 네. 그게 스트레스가 이기든 지든 엄청난 거거든요. 일단 시작하는 순간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화가 나가지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이제 그죠. 사실은 이 얘기 듣고 안 하시는 분 같으면 안 할 만한 거예요. 진짜로 하다
도저히 못 참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이 어쩔 수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런 설명을 듣고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안 하는 게 맞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쏭달쏭하니까 받는 거죠. 이거 해도 될까? 분명히 이거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우리 장유미 아나운서는 어떤 때? 지금? 아니요. 나도 모르겠어요. 아까 지금이라고 2번이나 말씀을. 저는 제가 생각했던 뭐 계획대로 안 될 때죠. 그건 똑같네. 계획대로 안 될 때. 계획대로 안 될 때. 오늘 계획이 1에서 10까지 있으면 뭐 9를 못했어. 그러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네. 그러면 내일 9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좀 9까지 좀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성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아니 그냥 스트레스 받을 때를 지금 물어보신 거지 성격 테스트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전 그럴 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막 공부 분량을 여기서 여기까지 해야지 뭐 그런 거 말고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아침에는 뭐 여기 가서 강의를 하고 돌아와서 뭐 세탁소를 간다든지 이런 간단한 것들. 근데 세탁소를 내가 못 갔어. 귀찮아서.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썩 좋은 성격은 아니에요. 저는 별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가 보다 내일 가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긴 해요. 푸름 씨는 뭐 이제 사업하면서 느끼는 뭐 스트레스를 있을 것 같은데? 전 요즘에 2가지 스트레스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대학원을 다니는데 제가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이제 농업경제학으로 석사를 받으면서 경제학의 그 수학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과 그리고 신문방송학이면 수학이랑 완전히 담을 쌓고 그쵸. 살았던 사람인데 경제학 그래프를 설명하라고 3주 내내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 제가 이 부분은 몰라서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 스트레스가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를 좀 받고 경제학 쪽 관련해가지고 좀 알아요? 많이 잘 몰라요. 여기는 4명 다 정말 철저한 문과들이네요. 그러면. 경제학은 문과예요. 아니, 그러니까 숫자 없는 문과. 그 경제학 원론까지 전 들었죠. 경영학과니까. 아, 맞다. 경영학과였지. 깜빡했어요. 자꾸 저기 변호사라고만 생각을 해서. 경영 쪽은 그래도 경작보다는 수학적인 부분이 좀 덜하죠. 사실은 이제 이 계량에서 이 통계도 내고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인 건데 그렇게 사실 이게 다 써요. 사실 사회학도 다 쓰는 어떠한 툴들인 건데 경영학이야말로 날로 먹죠. 세계도 있긴 한데 그런 툴은 아니에요. 보시면 안 되겠네요. 아니요. 저 약간 경영학부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저는 회사 다닐 때도 제가 한 게 저도 사실 회사 다니면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경영학은 사실은 마케팅, 인사, 재무, 회계, 파이낸싱 회계 이렇게 4가지 정도 크게 나눠지는데 제가 한 게 사실은 원가 회계였어요. 제가 한 일은 공장에서 한 일은 원가 회계다 사실 숫자 다루거나 뭐 그런 건 잘 하는데 이 사실은 이 경제학 쪽의 어떤 수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고 봐야죠. 저도 석사 논문 쓰고 박사 논문 준비할 때 그 통계 들어가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진짜. 그때 손을 놓고 싶죠. 그래서 박사 논문 아직도 안 써요. 제 미래가 아닐까. 석사 논문 쓸 때도 통계를 어떻게든 저기 부탁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말로 풀고 나의 이론을 설명하면 되지 굳이 통계가 왜 필요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어렵게 땄죠. 제가 그 과정에 있습니다. 숫자 스트레스가 또 굉장히 심한 것 같긴 하고. 자, 이제 3번째 키워드로 갈게요. 3번째 키워드는 약속이거든요. 약속하면 지금은 이제 선거철이고 이제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때쯤이거든요. 이제 이게 첫 방송이 28일이고 이제 선거 결과는 6월 1일 이후에 나올 거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라도 우리가 공약들과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그 선거판에서 한번 공약 관련해서 우리 최영물 변호사가 얘기를 했었는데 공약을 참 잘 지켜요. 공약이요? 네, 굉장히 90% 이상이잖아요. 대부분 지자체 단부 보면. 그 공약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최 변호사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제가 좀 하는 일이 사실은 저는 이렇게 타자 치는 일이에요. 타자 쳐서 이제 뭐 말씀 그때도 예전부터 뭐 정책을 만들거나 공약을 만들거나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이제 당선자들 공약을 보거나 대통령 선거부터 사실 제 기초지자체는 잘 모르고 광역지자체장 그 공약들까지 보다 보면
되게 고민 안 하는구나. 기본적으로 고민 안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정치인이 이 아젠다나 의제를 끌고 갈 만한 능력이 별로 없구나. 대부분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 사업이나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들 위주로 이 공약을 짜요. 그러면 사실은 좋은 게 이행률이 높아져요. 다 이행했다고 하면 되고, 그리고 새롭게 뭘 하겠다라는 게 되게 드물어요. 네. 예.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그 정치인들이 공약을 이야기했던 것들이 굉장히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들을 끝마쳐야 되는 거는 또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행률을 얼마나 높이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게 그 공약 안에 또 포함돼 있다라면 그것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공약을 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행정에서 다 진행되고 있는 그러면 것들은. 선거를 할 필요도 없죠. 지금 그 사람도 어차피 할 건데. 아니 생각 좀 해보세요. 새만금은 언제부터 이야기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죠. 네, 새만금이. 근데 제가 새만금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새만금 자체는 이게 그러니까 MP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2011년, 10년도, 11년도 이명박 정부에 생겼고 그 전만 해도 이게 막냐 안 막냐 이걸 논란이 했었어요. 그리고 요 사용의 땅의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새만금이 되게 독특해요. 사실은 우리가 영종도도 어마어마한 지금 그 공항도 이 영종도와 용류도라는 이 섬 두 개의 섬을 메워가지고 공항을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을 여기도 이 간척지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간척지를 만들 때 영종도는 뭐 하겠다고 땅을 메웠죠? 공항을 만들겠다고 땅을 메운 거예요. 우리가 땅을 메울 때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만금은 사실은 그 얘기를 했어요. 새만금은 노태우 대통령이 그 뭐 공약을 하면서 그랬죠. 서해안 시대를 열면서 뭐 저기 충청도에는 뭐 산업단지, 뭐 목포에는 뭐 산업단지 하면서 전북은 새만금. 그러면서 여기 땅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고 장밋빛 미래를 그냥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하겠다가 없었어. 그래서 초기에는 대부분을 농지로 일단 계획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2011년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MP를 마련하면서 이걸 대폭적으로 이제 바꿨죠. 한 3대 7로. 그래서 한 농지는 한 3호도 만들고 나머지 7로 여기에 도시를 만들고 여긴 공단을 만들고 여긴 관광단지를 만들겠다. 이게 이 MP의 추가 내용이었는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 한 50%를 완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2단계 그러니까 여기 완공 날짜를 정하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2020년이 왔잖아요. 2020년 왔는데 50% 제가 봤을 때 50%에 그 약속했던 거에 한 70% 정도는 한 것 같아요. 뭐 거기서 하겠다는 건 도로 놓고 땅 메우고 여기 하는 거였는데 한 70% 정도 왔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 30년, 40년, 50년 해가지고 이 계획 자체는 2050년까지 밀어놨어요 지금. 예, 새만금 태양광 놓으면서 태만강 뭐 놓으면 어떨라고 거기가 용지 내에서 태양광을 왜 놔했더니 어차피 오래 걸리니까 이거 사용연수 15년이니까 15년 후에 태양광 빼고 그때 뭐 해보지. 지금 이게 이전 정부에서 한 행태예요. 사실. 이전 정부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한 행태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 2050년까지 계획을 세워놨고 새만금 뭐 하겠다? 안 돼요. 2050년이에요. 여기는 계획 자체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맞아 잊어버렸다고 한 얘기가 그거예요. 사실은 공약을 할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가 기업에서 사업 계획 발표하고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자고 했을 때 기간하고 금액을 명시 안 하는 경우를 봤나요? 못 봤죠. 없어요. 근데 아니 그런데 그 새만금은 너무나 논란이 많잖아요. 이렇게 쓰자는 사람들도 있고 저렇게 쓰자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정치권이? 아니죠.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은 계획 자체에서 뭘 하겠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어느 정부든 뭘 하겠다고 사실은 다 얘기를 했죠. 그걸 해가지고 뭘 하겠다고 해서 그걸 하면 되는 건데 여기 사람들의 지금 이 정부 관료들의 이건 사실 정치인들 대부분 몰라요. 잘 생각보다 몰라요. 이 새만금에 잘 모르고 정부 관료들의 특징은 2050년까지니까 우리는 2023년까지는 이걸 하고 2024년은 이 정도 하면 돼. 사람들은 지금 새만금에 대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계획 자체는 그건 없어. 라는 게 사실 정부 관료들 입장인 거예요. 뚜렷하게 지향점이 없어요. 네, 지향점도 없고 계획 기간도 없기 때문에 놔두면 돼요 지금. 새만금이 91년도에 착공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91년생이에요. 새만금이 제 친구인데 그러면 32살이거든요. 네. 만 30세. 근데 이 친구가 나랑 친구인데 진짜로 30살로서 그 사회생활에 이제 약간 활발한 시기이어야 되잖아요. 그 친구가. 근데 이 새만금이라는 이 내 친구가 그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는가 지금 몇 살짜리일까를 항상 고민하고 걱정해요. 저도.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너무 이 새만금이라는 사업을 우리 지역에 매몰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정치인으로 또 이용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새만금이 지역 사업이 아니라고 국가 사업이라고 자기신들이 자기들 입으로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에 또 새만금과 관련해서 공약을 내놓는 걸 보면 아이러니하죠.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그 인터넷에 이제 새만금 기사를 검색을 하다 보면 이제 이 댓글에 그 글들이 전부 여론의 뜻은 아니지만 전라도 사업이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전라부터 정치인들이 새만금을 이야기를 안 해야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요. 남발하면 안 좋다. 바로 이제 정치이야기였기 때문에 다음 네 번째 키워드 네. 피로. 피로로 가겠습니다. 피로. 자, 우리 최영호 변호사가 피로 사회.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책인데 현대 사회의 성과주의에 대해 아주 날카롭게 비판한 책. 예,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예전에는 해라 마라 이랬다고 한다면 현대 사회에서 사실은 이제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해라 마라 그러지 않는데 I can do it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성과와 이제 실적을 강조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좀 얽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많은 정신과적 질환들이 그러한 이 피로 사회에서 비롯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책 같아요. 저는 사실은 우리 박웅기 기자님처럼 읽고 오진 않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니 왜 여기서는 인상 깊게 본인이 읽은 책이 아니구나. 네. 저도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책이었군요. 네.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굉장히 얇은데 상종 바로 저도 지금 저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찾아봤는데 한병철 씨가 지은 책인데 권력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있고 투명사회 이런 시리즈로 있어요. 굉장히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철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조금 느낌이 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I can do it이라는 게 치열업을 시켜주는 거지 응원을 해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너 할 수 있어라고 나도 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또 과잉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좀 지치게 만드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를 좀 피폐하게 만드는 저는 좀 I can do it이었어가지고 그래서 피폐하시구나. 아까부터 왜 이러실까? 어디서부터 제가 잘못을 했죠?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나는 줄 일로 섰는데. 지금 누구 하나를 좀 잡고 가야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I can do it이었어요, 진짜. 왜냐면은 하면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성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도 숫자잖아요. 숫자를 잘 받고 싶은 마음이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실제로 잘 받기도 했고 근데 그거 있죠. 이렇게 짜면 짤수록 나오는 거. 마른 걸레에서 물이 진짜 나온다는 거를 명상한다고 하셨죠? 마른 걸레에서는 분명 물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동생들한테는 이제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동생들 성향을 이제 알잖아요. 그럼 넌 정말 나같이는 안 됐으면 좋겠다. 이건 좀 이상하고. 피로 사회 하면 좀 할 말이 좀 있는 게 제가 회사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지금 거의 15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이제 50대에 전 제조업에 있었으니까 공대를 나온 임원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침에 일찍 나오고 저녁에 늦게 퇴근해요. 그리고 주말에 나오고. 너무 싫어요. 그러면서 주말에 나와서 팀장 과장들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와서 일단 보고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워킹 아워를 따져보니까 7시 출근 11시쯤 퇴근해서 이게 주 5일 동안 하고 토요일 날 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한 2, 3시 점심 먹고 집에 가서 일요일 날 점심 먹고 다시 와요. 이게 사실은 제 일과였어요. 사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냐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같이 멋진 말 안 쓸게요. 대단한 말 안 쓰고 그분들의 특징은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야 성과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니들도 그렇게 해야 나처럼 성과가 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 50년대생 60년대 초반 사이에 그분들의 성공의 기준이에요. 예. 그래서 니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했고 그렇게 임원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특히나 좀 제조업 같은 경우엔. 그 58년 개띠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고. 그리고 국회에 가서도 비슷해요.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아침에 일찍 돼서 늦게 퇴근하고 애들 잘 쪼고 직원들 잘 쪼는 사람들이 사실은 잘 갈군다고 해야 되나? 잘 쫀다고 맞아요. 쫀다고 하죠. 아, 뭐라고 좀 그러셨어요? 네. 아니 뭐라고 해야 이 표준으로 좀 쫀다고 하여튼 되게 잘 직원들 달달달달 잘 볶아야 사실은 성과가 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잘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성과를 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성이 있는데 사실 이게 예전처럼 내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을 쫄 때는 만들고 이렇게 막 단순 조립 반복할 때는 가능한 일들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단계는 한참 넘었거든요. 이 창의성과 이 일들의 기본에 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계속 가봐야 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라 사실은 일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 쉬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 요새 생각해보면 제 일 같은 경우엔 잠깐 해야 돼. 하루에 한 2-3시간 잠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항상 이 클린하게 유지해야 돼요. 이렇게. 딱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성과가 필요한 때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근데 그게 일상화되면 안 되지. 네. 실질적인 성과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쉼이 필요하고 힐링이 필요한 게 이 필요한 사회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거거든.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성과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로 그 필요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뭐 관습이나 하나 그러한 우리가 그걸 보고 배운 사람들이 계속 그걸 반복해 왔던 건데 사실 좀 단절되지 않았나요? 너무 싫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나와야지만 성과를 꼭 이렇게 계셨어요. 아, 계셨어요? 네, 계실 거예요. 지금도. 네, 지금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굉장히 후배들이나 부하 직원들은 눈치 보이죠.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분들. 제가 좋아하는 문구 하나가 있거든요. 인턴 보셨어요? NSO에 나온 인턴. 그 인턴이 처음 시작할 때 까만 화면에 하얀 자막만 나와요. 그게 뭐라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인생은 일과 사랑 그리고 사랑과 일이 전부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랑이 뭐 일과의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말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일만 챙기지 마시고 사랑도 챙기면서 사시기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캠페인했죠. 내가 이렇게 주말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다 누굴 때문에 그러니까요. 항상 그랬죠. 근데 진짜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말인 것 같아요. 같이 있어주는 게 행복하지. 주말에 나가가지고 2만 원 더 벌어오는 것보다 2만 원을 차라리 내가 안 쓰겠다라고 전 예전에 말한 적이 있어요. 나가지 마. 내가 그냥 점심을 한 끼 안 먹을게. 약간 그런 식으로까지 말한 적이 있었어요. 워낙 궁핍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럼 좀 지나면은 이것도 조금씩. 지금 많이 좋아졌죠, 지금. 아직 그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표면적으로 그런 회사는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니, 근데 저 요새 은행 같은 데는 딱 시스템 꺼버리잖아요. 시스템? 일을 못하게 했어요. 시스템 꺼버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자율책임 근무제라고 해서 8시간이 넘어가면 일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자율 책임 근무제 말이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스스로 근데 사실 그 시간 안에 미친 듯이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살짝의 여유는 없어요. 만약에 컴퓨터가 꺼진다고 하면 저희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날 뭐 리플스데이 이런 이제 날은 들고 가서 해야죠. 뭐. 리플스데이 같은 날은 컴퓨터가 꺼지고 그냥 전원을 다 꺼야 돼요. 그러면 막 그냥 컴퓨터 꺼지기 전에 막 빨리 더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커피 한 잔을 더 마시면서 천천히 쓰면 더 좋은데 막 더 빨리 써야 되고 그러면 꺼져. 그러면 진짜 꺼지고 싶죠.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까 이제 강푸름 씨가 얘기했는데 저희 국장님이 그 월요일 회의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율책임 근무제 무섭다고 했잖아요. 네. 자율이 있는데 책임이란 말도 있다라는 말 무섭네요. 그렇죠. 저기 근태 근무에 좀 신경 좀 써주시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뭐 자율성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 조직원으로서는 또 그럼요. 당연한 거죠. 우리 집 그 가훈을 제가 이제 정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율 권한 책임. 저희 집 가훈. 근데 진짜 자율 말이 권한 책임 자율하고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무서워요.
자, 오늘 키워드 토크를 통해서 또 4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선거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거하고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해봤고 또 피로와 또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힐링도 이야기를 해봤고 또 어떻게 하든 뭐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이다 보니까 또 친밀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결국에 뭐 늘 엔딩은 똑같아요. 항상 행복하게. 오늘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행복하게. 네. 내일 행복할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오늘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오늘을 아까 마지막 지금 같이. 스트레스 받으신다고 했는데. 오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을 정말 마지막 같이. 하지만 또 내일을 기대하고 또 계획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토크 점입가경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